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명량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인기가 있죠. 그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외선 330척을 격파한 것은 호남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 당시에 서울에 있는 친구 대감에게 보낸 편지 중에 양무호남 시무국가라는 말이 있어요.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호남이 중요했어요. 일본은 호남을 점령해야 조선을 점령할 수가 있고, 왜 그러겠어요? 여기가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여기를 점령하면 이순신 장군이 바다에서 보급로를 끊어도 자체 조달로 조선에서 전투를 할 수가 있어요. 조선은 호남을 뺏기면 국가를 뺏겨요. 그래서 사생결단을 하고 호남을 지켜야 돼. 그래서 양무호남 시무국가라는 편지를 대감에게 보냈습니다. 만약 호남이 없다면 국가도 없다. 예, 한운부루. 이게 한가로울 한자, 구루문자, 안이불자, 비우자. 다시 말하면 한가로이 떠도는 구름은 비를 내리지 못한다. 구름의 최대의 임무는 비를 내리는 겁니다. 비를 내리면 온갖 생명체가 생명을 얻고 살아가요. 그렇죠? 비를 내리지 못하는 구름은 구름으로서의 가장 큰 임무를 방기한 거라고요. 애터미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사업자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이 인생의 전부도 아니다. 그러니까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 건 틀림없는데 전부도 아닌 것 하나 제대로 못하면 전부인 인생은 어떻게 성공적으로 사느냐,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구름은 비를 내리는 게 최대의 임무예요. 기업은 사업자들이 돈을 벌게 하는 게 최대의 임무예요. 그걸 제대로 못하면은 그건 기업이 아니야. 그건 망하고 없어져야 돼요. 마찬가지로 스폰서가 파트너들이 돈을 벌도록 하지 않으면은 스폰서의 임무를 방기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하나하나 아주 신속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처음 오신 분들 세 가지 질문. 이것은 명확해요.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다시 말하면 내가 고생하는데 돈은 위에 스폰서하고 기업만 버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노래간만큼 돈이 생기느냐. 베란다에 물건만 쌓이는 거 아니냐. 그것은 나중에 스폰서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회사의 정보를 분석해서 과연 그러는지 안 하는지. 가장 명확한 증거는 성공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면 합니다. 그리고 성공자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을 보면 알아요. 앞에 나오신 걸 보면 어때요? 거의 대부분 반팽이에요. 그러면 나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만 성공하는 것은 그건 네트워크 사업으로서는 맞지가 않아요. 대중사업이 아니에요, 그것은. 두 번째는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냐. 나는 전업주부였다. 나는 지금까지 교사로서 한 30년 일했다. 나는 공직자로 있었다. 나는 어떤 다른 사업을 했었다.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길게 설명할 수는 없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건 차차 알아가면 돼요. 괜찮은 직업. 디센트 잡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현재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50만 명이에요. 1년에 50만 명이 노동시장으로 나온다고요. 대학원 졸업하는 사람이 약 5만 명이 노동시장으로 나와요. 그런데 그중에 괜찮은 직업의 일자리는 5만 개밖에 안 돼요. 나머지 45만 명은 어떻다는 거예요? 안 괜찮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안 괜찮은 일. 괜찮은 일이라는 게 공무원, 판검사, 고시 합격해가지고 의사, 큰 은행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외국 기업에 그게 한 5만 개 돼요. 나머지는 대부분 반실업 상태로 있어요. 대학 4년을 졸업하고 대학원 2년을 졸업했는데도 그렇게 돼요. 그런데 단 하루 만에 내가 네트워크를 마스터했다. 그러면 그건 어딘가 비정상이에요. 이게 월천댁, 적어도 월천댁, 나중에는 5천댁이 되는 사업인데 이거 빅비즈니스인데 빅비즈니스를 단 하루 만에 마스터했다.
그건 거짓말이거나 안 그러면 미친놈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되잖아요. 알아가 사업을 해 나가시면서 터득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 성공을 위한 세 가지 공부. 이건 계속 이야기할 건데요. 세 가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머리 공부, 마음 공부, 몸 공부예요. 머리 공부는 쿨헤드라고 그래요. 쿨헤드. 냉철한 이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누가 좋다니까 했더니 사업을 하고 안 좋다니까 안 하고 그게 아니고 내 자신이 스스로 주체성을 가지고 파악해보라. 이게 사기치는 놈들인지 아닌지 이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최종 결론은 누가 내리라는 거예요? 스스로 내려요. 아무도 누구 핑계대지 마라. 두 번째, 마음 공부예요. 이것은 따뜻한 마음, 다시 말하면 웜 하트인데요. 이것 말고도 단단한 결의, 다시 말하면 내가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결의가 있어야 돼요. 독일의 철학자 니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에 또 언급할 기회가 나면 언급하겠지만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 니체의 그 말 때문에 희망을 얻고 살아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정신의학의 어프로치 방법이 그게 하나 있어요. 의미치료예요. 보통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왜 우울증에 걸리는가 봤더니 물론 호르몬의 이상도 있지만은 살아야 할 의미를 모르는 거야.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니체의 그 말,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견뎌낼 수 있다. 이것을 자기 자신에게로 바꿔보세요. 왜 부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 나는 내 부모님을 잘 모시겠다. 나는 내 자녀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하도록 하겠다. 나는 지금까지 집이 가난해서 못했던 공부를 내가 벌어서 한번 해보겠다. 라든가 나는 우리 남편하고 같이 유럽 여행을 한번 해보겠다든가 나는 전원의 집을 사서 내가 어떤 사회에 봉사하면서 한번 살아보겠다. 뭔가 부자가 돼야 할 이유가 있어야 부자가 될 거 아니에요. 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러게 되면 배 터져 죽어. 그러게 되면 이제 배 터져 죽어요. 그래서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환경도 견뎌낼 수 있다. 이걸 자기에게로 바꿔보세요. 왜 부자가 돼야 하는지를 나는 안다. 따라서 나는 어떤 환경도 견뎌낼 수 있다. 이게 어떻게 해요? 자, 한음부로. 한가히 떠도는 구름은 비를 내리지 못한다. 이것은 애터미 사업을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자기 혼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 못한다. 같이 구름이 비가 내리려면 막 어우러져야 하듯이 막 어우러지지 않으면 비를 내리지 못한다. 육유라는 사람의 유교 만조라는 시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알겠죠? 한운 불성. 한가롭게 떠도는 구름은 비를 만들지 못한다. 이제 구름 나왔으니까 구름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찾아보니까 또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구름을 크게 10가지로 분류를 한답니다. 물론 모양에 따라 수백 개의 분류가 되는데요. 이게 상층운이 있고 중층운이 있고 하층운이 있어요. 다음 하나씩 봅시다. 근데 비행기를 타고 쑥 올라가면서 외부 온도를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비행 정보 그래가 주지요. 그러면 4km를 쑥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면 공중 4km를 올라가면요. 온도가 마이너스 1도가 돼요. 지상에서 4km 올라가면 마이너스 1도가 돼요. 근데 어떤 때는 영도 지역에 따라서 그래요. 5km까지 올라가면 정확하게 마이너스 1도 이상이 돼요. 쑥 올라가는데 그래서 비행기가 통상 이 지상 몇 킬로에서 달립니까? 운항합니까? 통상 10km 내지 11km죠? 그쯤 되면 영하 50도예요. 바깥 온도는. 영하 50도. 그러니까 이게 5km 또는 6km 이상이 되면 적어도 6km 이상이 되면요. 거기는 전부 영하권이에요. 영하권이기 때문에 그 이상 떠 있는 구름은 뭐라는 거예요? 그게 얼음덩어리, 얼음덩어리. 얼음덩어리예요. 얼음 알갱이에요. 전부 다. 영하 50도에서 물이 어떻게 존재해요? 존재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요 구름, 요게 6km에서 13km 정도 떠 있는 구름이니까 저것은 전부 얼음 알갱이입니다. 요 새털 구름, 요거 있죠? 이건 명주 구름이다. 가끔 달물이 해물이 지죠. 무리 구름, 면사포 구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권제군, 요건 조개처럼 이렇게. 예, 저건 비를 내리지 못합니다.
고고하게 떠 있지만은 비를 내리지 못합니다. 다음. 중층 2km에서 6km. 2km에서 6km니까 5km 미만에 있는 것은 물방울이에요. 그리고 5km, 6km 있는 것은 전부 얼음 덩어리입니다. 얼음. 요게 그래서 고층은, 요게 이제, 장막구름이라고 이렇게 떠 있는 것을 양떼처럼 생겨서 양떼구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 이건 하층원이 있어요. 0km에서 2km. 이건 전부 물방울이에요. 4km 미만에 있는 것은 전부 구름이 물방울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셨죠? 이걸 안개구름이라고. 그런데 2km까지 충. 요것은 층계가 이렇게 져 있는 구름이 있는데 층계구름이라고. 난충은 요거 이제 비구름입니다. 비구름 2km에서 7km. 자, 다음. 그다음에 수직 발달. 이건 수직으로 그냥 올라가는 건데 이게 뭉게구름. 폼은 근사한데 뭉게구름은 비가 안 온답니다. 이건 아주 그러니까 이거 허폼 잡는 거예요. 허폼. 야, 이거 허폼 잡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이거. 미국 가면 이게 쎄버렸어. 허폼 잡는 사람들이. 요게 이제 이 센비구름, 천둥, 번개, 요란스럽게 우박이 떨어지고 하는 게 요게 이제 기타 구름이 수백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요게 렌즈구름이라고. 렌즈처럼 생겼죠. 렌즈구름. 요게 막 물결치는 거 파상운. 요것은 젖가슴처럼 생긴 유방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다음. 자, 그럼 비와 눈이 생성되는데 우리는 온대지방이니까 온대지방에서는 얼음 알갱이 주변에 물방울이 붙어가지고 물방울 100개가 붙으면은 빗방울이 돼서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게 그것이 안 녹으면 눈이 되고 녹으면 비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거기에 빙정, 얼음 알갱이가 있어야 돼요. 얼음 알갱이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주변에 물방울을 끌어들여 가지고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비가 내리려면 물방울을 끌어들이는 빙정 역할을 누군가 해줘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애터미 사업 같으면 자신이 해야 돼요. 자신이 파트너들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어서 물방울 이 구름방울 100개가 모이면 비가 내리듯이 소비자 100명 모이면 돈이 생겨요. 그러니까 100명 양쪽에 50명 하라고 그러잖아요. 비 오는 원리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미룬부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는 한운부루인데 이건 한가로이 새털구름처럼 떠도는 내가 고상하다 하고 떠도는 구름은 절대로 비가 내리지 않는다. 돈이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 근데 미룬부루, 이건 주역에 있는 말입니다. 주역 64개 중에 62번째에 있는 괴에 미룬부루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구름은 빽빽하게 있는데 비가 안 온다. 그런 말이에요. 비가 안 온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어떤 일의 조건은 갖추어져 있는데 비가 안 온다. 안 된다. 그 말은 그게 빙정이 없다. 누군가가 그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리더가 시원찮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안 생긴다. 그런 말이에요. 밑에 사람은 많은데 돈이 안 생겨. 한 대 모아서 재심합력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다른 의미인데요. 구름이 잔뜩 껴가지고 거기에 무슨 조건만 갖추어지면 비가 올 것 같다. 이게 미룬부루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자신이 스스로 리더가 돼서 이 사람들 끌어모으기만 하면 나에게 돈이 된다. 이게 미룬부루라는 겁니다. 현재 비는 오지 않지만은 내 밑에 파트너가 200명이 있기 때문에 잘만 내가 어레인지 하면은 돈이 생길 수 있다. 그 상태가 미룬부루예요. 자, 다음. 자, 한운부루나 미룬부루하고 애터미사하고도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가롭게 떠도는 구름은 비를 만들지 못한다. 그러니까 시스템에 참여하지도 않고 혼자 고고하게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 적어도 100명 이상과 인터랙션, 상호작용을 해야만 돈이 생긴다. 물방울 100개가 모여야 빗방울이 되는 거하고 똑같다. 자, 다음. 비가 내리게 하는 거예요. 배팅은 드라이아이스하고 똑같아요. 비가 안 내리는데 드라이아이스에 들이다 뿌려가지고 비가 와요. 비가 오는데 내린 비의 가치보다 드라이아이스 값이 더 들어가. 그 뭐 하려 뿌리냐 이거야. 만약에 이것이 경제적이라면 지구상에 사막은 없애야 돼요. 다 뿌려서 만들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안 돼요. 지금 현재 기술로는 안 된다고. 그 다음에 허풍 치는 사람은 뭉게구름하고 똑같아요. 폼은 건사한데 비는 안 와. 그 다음에 일확천금 하는 사람은 소나기 구름하고 똑같아요. 천둥 번개를 쳐다가 비는 몇 방울 뚜둑 떨어지고 어디 가고 없어. 이런 사람 가끔 있어요. 고고하게 폼 잡고 있는 사람은 새털 구름하고 똑같은데 아주 멋져 보이지만은 비는 안 내린다. 그 돈 못 벌어요.
비를 내리게 하려면 각자가 빙정 역할을 해줘야 돼. 파트너들을 끌어당기는 흡인력이 있어야 된다. 흡인력. 문제는 흡인력이에요. 자, 다음. 그러면 이제 흡인력이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 많은 방법이 있는데요. 사운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외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이것만 하면은 흡인력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그러면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생각한다. 이건 칸트의 도덕 철학에서 최고의 가치가 이겁니다. 인간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지 누군가가 그 사람을 짓밟고 이용해 먹는 수단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존엄성은 그 사람의 지고하나 가진 것이 과다에 관계없이 항상 귀중하다. 항상 똑같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양심을 소중히 여기고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 이게 영혼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양심입니다. 양심은 항상 사악한 짓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요거만 되면은 내가 파트너를 이용해서 돈을 벌겠다. 내가 소비자를 이용해서 돈을 벌겠다. 그 생각이 아니고 소비자가 내가 판매하는 제품을 씀으로써 소비자도 이익이 된다. 그리고 파트너가 성공해야 내가 성공한다. 이런 거 당신을 내가 내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사람을 끌어들인다. 영혼을 소중히 하는 것. 이것을 선의지라고 합니다. 선의지. 칸트 철학에 있어서의 유일한 선은 선의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선의지를 빼버리면 그것이 악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칸트 도덕 철학에서의 최고 이론이에요. 다시 말하면 건강. 어때요?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근데 칸트는 그걸 좋은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건강한 놈이 맨날 깡패짓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건강한 자체가 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다, 건강이다, 성공이다, 출세다 하는 것들이 얼른 보면 가치 있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 선의지가 개입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악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건 선인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선의지를 가지고 돈을 벌지 않으면 그건 악이다. 그게 칸트 철학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장남은 의무감을 가지고 내가 부모님을 모시는 게 당연하다 하고 시골에서 농사지면서 열심히 부모님을 모셨어. 네? 그런 경우 많죠, 옛날에.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차남은 집안에 그래도 판검사가 있어야지. 그리고 대학을 보내. 그렇죠? 형님은 계속 일하면서, 아버지 계속 일하면서 차남을 대학에 보내. 그랬더니 또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열쇠 3개 가져온 아가씨하고 결혼을 했어. 그래가지고 시골에 내려오지도 않아. 그런데 아버지가 중병에 걸리셔가지고 돌아가시게 생겼어. 근데 이 머리 잘 돌아가는 차남이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아버지 땅이 많은데 이런 생각이 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두 부부가 속닥속닥 계산을 해가지고 즉각 시골로 내려가서 중병에 걸린 아버지를 열심히 간호해. 그럼 어떻습니까? 그 행위는 의무에 맞는 행위예요. 그렇죠? 형님이 아버지를 열심히 간호하는 거나 차남이 지금 현재 열심히 아버지를 간호하는 거나 똑같아요.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는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다고. 그러니까 결과만 가지고 현재 나타나는 행동만 가지고 그것을 선이다 악이다 할 수 없다 하는 게 칸트예요. 반드시 선의지가 개입되지 않으면 그건 선이 아니라 악이다 그 말이에요. 장남은 당연히 장남으로서 아버지를 모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차남은 아버지의 땅이 지금 욕심이 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위가 똑같지만은 의지가 달라. 의지가. 그래서 칸트 철학에 의하면 차남은 선한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칸트 철학에 있어서의 선의지예요. 선의지. 그러니까
칸트는 뭐라고 했냐면 지구상 그리고 전 우주에까지도 이건 선이다. 그렇게 선언을 했어. 동반성공하는 것은 뭐다? 선이다. 다음. 생각을 경영한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전을 창출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시중에 생각을 경영한다라는 책이 나와 있어요. 모 대학의 경영학 교수가 쓴 건데 거기에는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론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의사결정을. 그러니까 생각을 경영한다는 게 결국 모든 행동은 의사결정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걸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도 최종적 결심은 누가 해야 돼요? 자기가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이냐도 결국 자기가 해야 돼. 내가 파트너하고 동반성공을 하겠다고 생각할 것이냐, 나만 돈 벌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것이냐, 그건 자신이 결정해야 돼. 그러니까 생각을 경영한다는 비전을 창출해야 돼. 내가 3년 후에 월천댁이 되겠다, 5년 후에 5천댁이 되겠다. 비전을 누가 만들어줘요? 그건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누가 해줘요? 당신 3년 후에 5천댁 돼. 그러면 왜요? 그렇게 물어보면 그 뭐라고 대답을 해. 그런데 문제는 리더가 그 역할을 또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의 역할이 뭡니까? 앞에 서서 끌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새로 리크루팅한 사람들은 비전이 없어요. 그때 리더가 비전을 제시해줘야 되고 점점 알아가면서 최종적인 비전은 자기가 만들어야 돼. 그것이 또 합리적인 의사결정이에요. 믿음에 굳게 선다. 이건 이미 심리학자 그리고 사회학자들이 이미 학문적으로 증명한 겁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믿으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되리라고 믿으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걸 굳건히 견지하라. 이걸 자기 암시라고 그럽니다. 나는 3년 뒤에 월천댁이 되겠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될 것이다까지. 될 것이다. 근데 그걸 매일 자기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나는 3년 뒤에 월천댁이 되겠다. 매일 거울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이렇게 이효리 같지? 이런 식으로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자기 암시거든요. 자기 암시예요. 자기에게 나는 그래도 월 5천만 원을 벌 수 있는 인물이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왜 자기를 자꾸 비하하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누구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누구도 존경하지 않아요. 그럼 뭐 하느냐? 아무 관심이 없어. 아무 관심 없어.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가치를 높여줘야 돼요. 겸손이 생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상대를 높이고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겸손은 말이죠. 모든 성경에는 엄청나게 많은 말씀이 있고 모든 종교의 교리에 겸손하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역설적으로 겸손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런 말이에요. 겸손하기가 매우 쉬우면 거기다 적어놓을 이유가 없어. 그렇잖아요. 안 적어놔도 다 하는데. 아인슈타인이죠. 아인슈타인이 만드는 공식. 이건 논리지분의 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집은 지식분의 1이다. 그러니까 무식한 놈이 고집 세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무식한 놈이 고집 세다. 아인슈타인이 해놓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알면 알수록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다. 공자의 겸손에 대한 태도. 공자가 가장 존경한 인물은 주공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주공. 공자는 왕을 존경한 게 아니에요. 주공은 누구하고 같다고 생각하냐면 여러분 수양대군 있죠. 수양대군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수양대군은 자기 조카인 단종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죠. 주공은 단종보다 더 어린 자기 조카 성왕이라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왕이 되시오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린 조카를 보좌해가지고 주나라라는 나라를 아주 번창하게 만들어본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공자는 그 인물이 가장 존경할 만한 인물이다. 욕심을 내지 않고. 그런데 그래서 논어에 보면은 내가 오늘 밤 꿈에 주공을 만나 뵙지 못했다. 그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공을 인간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삼은 인물이 주공이라는 인물인데 근데 이 말이 나와요.
설사 주공 같은 훌륭한 재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교만하고 인색하다면 그 나머지는 볼 것도 없다. 주공처럼 훌륭한 인물도 교만하고 인색한가. 주공과 같이 훌륭한 인물이라도 교만하고 인색하다면 볼 것도 없다. 나머지는 그 인간으로서 가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왜 공자가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덕을 베풀면 경사가 있다. 그런 얘기.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많이 들어봤죠? 이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자, 다음.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다시 말하면 아예 반팽이는 잘 따라가고 성공해요. 근데 중간 반팽이가 있어. 중간 똑똑이. 그게 우리 속담이 딱 맞아.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얘기 있어요. 그리고 반풍수 집안 망친다는 말이 있어요. 응? 네. 못된 송아지 엉덩이 뿔난다는 말도 있고 서툰 목수 연장 타단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속담도 있어요. 전부 맞아요. 자, 다음.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워즈워즈가 자기 글로 이걸 썼어요.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가. 어린이의 순수한 마음을 어른이 배워할 필요가 있다. 또 어린이의 행동을 보면 그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렇게 해놨어요. 맞죠? 자, 흡인역과 배청역의 역사적 사례. 이것은 이순신 장군하고 선조하고 이일 장군의 예를 들었는데요. 이순신 장군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배구정군을 끝내고 삼도 수군 통제사로 다시 임명돼 갑니다. 갈 때 완전히 고문을 당해가지고 혼자 몸인데 이순신 장군이 전라 우수영 해남을 향해서 가면 갈수록 따라오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 점점 많아져. 그래서 120명, 100여 명밖에 안 되던 군사가 1000명으로 늘어나요. 그리고 백성들이 명량에 모여든 피난선이 수백 척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에 그 말이 나와. 너희들은 어쩌자고 적들이 저렇게 바다를 메우고 있는데 적선이 어쩌자고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장군만 믿고 여기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군을 따라가면 살 것 같아서. 이순신 장군이 가면 사람들이 따라와. 그냥 따라와. 그리고 술도 주고 밥도 주고 군사 이제 쌀도 주고 군량 먹이라고 옷도 주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선조는 야반도주했거든요. 밤중에 도망갔거든. 밤중에 도망가는데 백성들이 임금 어가에 말이지 돌팔매질을 하고 관가하고 궁궐에다 불을 질러버리고 선조는 나만 살자 하고 도망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안 따르는 거예요. 처음에 선조를 따라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끝까지 따라간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다 도망가버려 중간에. 네. 마찬가지로 이순신 장군이 전라 좌수영이 여수에 가 있는데 여수에서 한산도로 전라 좌수영을 옮깁니다. 그렇게 옮겼던 이유는 제2차 진주성 전투에서 진주성이 일본군에 함락돼 버립니다. 그러면 그 당시 임진왜란 때 우리 육군은 지리멸렬했기 때문에 진주성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수가 위험해요. 그렇죠? 여수가 위험하니까 전라 좌수영을 한산도로 옮겨버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나라 섬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습니다. 왜? 사람이 못 살게 했어요. 그것을 공도정책이라고 그래요. 섬을 비워놓는 정책. 왜구들이 워낙 준동이 심하고 노략질이 심하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 군사력으로서 백성을 지킬 방법이 없어. 섬에 있는 백성을. 그러니까 섬에는 아예 사람이 못 살게 했어요. 그리고 섬에서는 아예 농사를 못 짓게 했어요. 왜냐하면 외구가 다 뺏어가니까. 그런데 한산도로 가니까 백성들이 한산도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군사 먹일 식량도 없는데 백성들이 한산도까지 따라와. 왜? 장군을 따라가면 살 것 같아서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 이순신 장군은 어떡하겠어요? 먹일 식량이 없어. 한산동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그래 처음에는 미역이라든가 해산물 뜯어서 먹이고 집까지 캐서 먹이는데 이게 속수무책이야. 그래서 조정에 한산도에서 농사를 짓게 해달라고 장계를 올립니다.
장계를 올려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미적거려. 안 해줘. 계속 장계를 올려가지고 한산도에서 농사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먹여 살려요. 백성들을 먹여 살리고 군사들을, 17,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먹여 살려요. 그러니까 장졸들이건 백성들이건 장군만 따라가면 살 것 같다. 장군만. 그러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스폰서님만 따라가면 성공할 것 같아서 죽으라고 따라간다. 어? 그렇게 되면 성공이에요. 그게 흡인력이에요. 이일 장군은,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백전백승했습니다. 그에 비하여 이일 장군은 이순신 장군이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어느 날 같으면 소위로 북방으로 가서 압록강변으로 갔을 때 그때 사령관이 이일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잘못을 이순신 장군에게 최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조정에 이순신을 사형시키게 해달라고 건의하는 사람이야. 조정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순신이 뭐 잘못한 것도 없거든? 그래서 사형은 시키지 말고 파직해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파직돼버려. 그래서 거기서 백의종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백의종군을 2번 하는 거예요. 계급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게 이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일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자신의 잘못을 부하에게 뒤집어 씌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흡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배척력이 있어요. 밀어내요, 사람을.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서울로 와서 서울에서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상주를 막기 위해서, 상주를 막으면 충주가 안전하거든요. 상주로 내려갔는데 서울에서 300명을 부하를 끌고 갔는데 상주 가보니까 60명밖에 없어. 도중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게 배척력이에요. 밀어내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백의종군 하면서 고문 받아가지고 쩔뚝거리면서 가는데 1000명이 따라와. 1000명이 뒤에. 1000명이. 그러니까 그게 흡인력과 배척력이에요. 리더가 흡인력을 가지면 성공합니다. 잡종강세. 잡종강세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서로 이종끼리 교배해서 나온 자손을 잡종이라고 합니다. 현대차가 하이브리드 카 그러는데 하이브리드 카 말이 멋지지만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잡종차 그 말이에요. 그게 잡종차. 하이브리드라는 말이 잡종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된다. 자, 그런데 왜 잡종이 강세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그 이유를 잘 몰라요. 잘 몰라. 이론이 많아요. 그러나 잡종 강세에 대해서는 다 동의합니다. 그렇다. 유전학적으로, 그래서 우리 이 전통적으로 동성 동본 금혼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렇죠? 그걸 유전학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아마 경험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동족끼리 결혼하면 거기에 나오는 자손은 열성이다. 나쁜 점만 다 타고난다.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가 다양성을 갖지 않으면 그 문화가 세계적인 문화가 될 수 없어요. 여러 가지 문화가 결합이 돼서 나옵니다. 소위 시너지 효과라는 것도요. 각각 기능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야 시너지가 나와요. 같은 기능을 가진 사람,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 같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시너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바로 잡종이 모여야 성공을 하는데 애텀이야말로 잡종의 극치를 이루고 있어요. 아주 극치야, 극치 이거. 왜? 진입 장벽이 없어. 아무나 하고 싶은 사람 다 들어와. 학력, 경력, 나이, 성별 아무것도 따질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온갖 잡종이 다 들어와. 내 파트너가 어떤 종자가 들어올지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 전혀 몰라. 하다못해 동네 친목계도 개원으로 누가 들어온다 하는 것은 다른 사람 다 알아. 동네 친목계인데 이웃동에 사람이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동창회 갔는데 엉뚱한 엉뚱한 학교 나온 놈이 들어와 있더라.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동창회 가면 누가 와 있을까? 어떤 사람이 멤버라는 걸 알아요. 근데 애터미는 자기 파트너가 어떤 인간인지 전혀 몰라. 이게 전혀 몰라. 그러니까 어때요? 잡종의 극치예요. 이게 잘 리더가 통합을 하면은 엄청난 시너지가 나옵니다. 원래 시너지가 나오는 소위 이 집단 지성이 나오는 조건 중에 그게 들어있어요. 다양성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다양성. 다양하지 않은 집단은 절대로 집단 지성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 브레진스키라고 하는 미 국무장관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가 한국은 현재 상태로서는 절대로 노벨상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순수 혈통만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한민족 하면.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우성이 나오지 않는다. 지금 다행히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문화로 되고 있어요. 이제 글로벌화 돼야 되죠. 그러니까 애터미가 이렇게 글로벌화 되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리더분들, 여기 계신 분들 다 리더분이 되실 텐데요. 리더분들이 그 잡종들을 잘 어레인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레인지. 나같이 똑같이 생각하라. 그건 안 돼요. 이게 집단지성이에요. 자, 이 이론은 바로 일리안 모튼 휠러 박사가 개미를 연구하다가 발견한 겁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이고 생물학자인데요. 흰개미 하나하나는 절대로 그런 집을 지을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에어컨디셔닝 시스템이 잘 된 집을 지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에너지를 하나도 안 쓰는데 자연적으로 개미집의 실내 온도는 항상 1년 내내 24도가 유지되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 지성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래서 거기서 컬렉티브 인텔리전스, 집단지성이라는 말을 붙이게 됩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휠러 박사가 연구한 게 프란시스 골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생학의 창시, 영국의 학자인데요. 우생학을 창시한 사람. 우생학이라는 게 아주 끔찍한 학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종자와 나쁜 종자는 따로 있다. 그래서 좋은 종자가 출세하고 돈 벌고 잘 사는 것은 자연법칙이고 머리 나쁜 놈이 못 사는 건 자연법칙이니까 내버려 둬라 그 말이에요. 그게 우생학이에요. 아주 끔찍한 거예요. 독일이 전쟁을 일으킨 것도 우생학에 근거한 것입니다. 게르만 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다른 민족은 다 쓸어버려야 된다. 그러면 세계가 좋아질 거 아니냐. 그 끔찍한 우생학이에요. 그 우생학을 만든 사람이 영국의 학자인 프란시스 골턴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상한 걸 발견했어. 이상한 걸. 자기 우생학하고는 맞지가 않아. 전혀 맞지 않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황소가 있는데 황소 전문가에게 그 황소의 무게가 몇 킬로그램이냐, 몇 킬로그램쯤 되겠느냐라고 했고 전혀 엉뚱한 황소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동네 사람한테 황소가 몇 킬로그램 되겠냐 했더니 황소 전문가가 실제로 더 가까워, 황소 무게. 이번에는 황소 전문가하고 동네 사람, 아무 황소하고 관계도 없는 동네 사람 10사람을 모아놓고 황소의 무게가 몇 킬로그램이 되겠느냐라고 했더니 동네 사람 10명이 말한 답이 황소 무게에 거의 가까워. 그걸 발견했어. 이 사람 우생학 만든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10사람 모여서 황소 무게를 가늠을 하니까 그게 거의 정확하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상호작용 때문에. 상호작용. 저기 한 500kg 하면 될까? 아니야. 저기 한 450kg 하면 되겠는데 그럴까?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황소 무게에 가까워지더라는 거야. 이게 집단지성이에요.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 각자는 스펙이 전부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학력이 다르고 성별, 문화 구조, 가치관이 다르지만은 모여서 상호작용을 하면은 그런 집단지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다음. 이게 개미가 이렇게 흰 개미가 이렇게 지어놨는데 왜 이렇게 지어놓냐면요. 에어컨디셔닝 시스템이에요. 밤에는 따뜻하고 낮에는 시원하게 만든 거예요. 이걸 인간이 개미집을 뜯어보고 이렇게 지으니까 냉방시설, 난방시설을 안 틀어도 실내 온도가 24도로 유지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집단지성이에요, 지금. 자,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생각해 보자. 자, 각자 우리 이 회원분들은 모래와 자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단해. 전부 단단해. 어떤 사람이,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대단한 사람이 뭔가를 찾아봤더니 대가리가 단단한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모래와 자갈이 튼튼하더라도 각자 있어서는 절대로 건물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것이 시멘트와 물렁물렁한 물이라고 하는 것이 합해져야만 돼요. 그리고 그걸 철근으로 연결해 줘야 고층 건물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철근이라는 게 바로 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직이에요, 조직. 물과 시멘트는 신뢰예요, 신뢰. 서로 믿고 베풀고 하는 신뢰란 말이에요. 아무리 개인이 모래와 자갈같이 단단하더라도 그 각자는 각각을 가지고는 절대로 건물을 세울 수가 없어요. 건물을 세운다? 돈을 번다. 바로 우리 속담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덜 익은 놈은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있어요. 이렇게. 서양 속담에
empty cans make most noise 이렇게 돼 있어요. 빈 깡통이 제일 시끄럽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무슨 미팅 하다가 계속 떠든 놈이 있으면 아 저는 빈 깡통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다시 말하면 서로 자기 말만 하지 말고 인터랙션을 해라 말이에요. 상호작용을 하면은 거기서 집단지성이 나온다. 집단지성이 나온다. 자 다음. 자 결론 해불량수. 바다 해자 아니불자 사양할 양자 물숫자입니다. 바다는 물을 골라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다가 물을 골라서 받아들이는 거 봤어요? 아닙니다. 바다는 수만 수천 수만 개의 강을 그것이 흐린 강이든 흐린 물이든 맑은 물이든 많은 물이든 적은 물이든 빗물이든 할 것 없이 다 받아들여요. 다 받아들여서 그걸 자체 정화를 합니다. 자체 정화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체가 살아요. 생명체가 살잖아요. 우리 애터미하고 똑같아요. 문호가 개방되어 있어. 진입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프리 엔트리란 말이에요. 진입의 자유가 있어요. 진입비가 없거든요. 또 프리 엑시트예요. 나가고 이 퇴출의 자유예요. 나가고 싶은 나가고 들어오고 싶은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다 받아들여 다. 그러면 그 리더분들 또는 현재 스폰서분들 이런 분들은 자체 정화를 하면 돼요. 자체 정화를 하면 물이 깊어지고 거기에 생명체가 삽니다. 생명체가 살아요. 바다는 스스로 얕기 때문에 모든 물을 받아들인다. 그렇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겸손하기 때문에 다 받아들여요. 바다가 높다면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물을 받아들인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포용력입니다. 포용력. 리더의 포용력. 모든 조직은 리더의 포용력만큼 커집니다. 자기 자신은 셀프 리더거든요. 밑에 파트너가 분명히 들어와요. 그러면 내 밑에 산하의 조직이 얼마 커질 것이라는 것은 내 포용력만큼이다. 내가 얼마나 받아들이냐. 그리고 받아들여서 이걸 어떻게 정화하느냐에 따라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3년 이내에 성공하십니다. 자, 다음. 자, 나쁜 태도. 이제 문제는 태도입니다. 태도. 여기서 우리가 뭐 학습 지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뭐 경력이 어떠냐, 스펙이 어떠냐, 나이가 어떠냐, 성별이 어떠냐, 당신 가치관이 어떠냐. 그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애티튜드예요. 애티튜드. 단 하나예요. 빅터 프랭클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유대인으로서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과대학의 정신과 교수였습니다. 30대부터 정신과 교수였는데 그 당시 독일 나치에게 자기 부인, 자기 부모, 자기 형제, 자기 친구들 다 끌려서 아우슈비츠 아시죠? 인간 도살장으로 끌고 갑니다. 끌고 가는데 다 죽었어요. 사랑하는 부인 죽었지, 부모 죽었지, 친구 죽었지, 친인척 다 죽어버렸어. 영양실조, 안 그러면 학살 이런 거 다 죽었어. 혼자 살아남았어.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살아야 할 이유를 잊어버렸어.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부인 죽었지, 부모 죽었지, 친구 죽었지, 친인척 다 죽었지. 그리고 자기도 언제 죽을 줄 모르니 살아야 할 의미를 잊어버렸어.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왜? 이 수모를 당해가면서 왜 살아야 되느냐? 왜 살아야 되느냐? 그런데 살아야 할 이유가 번쩍 생각났어요. 바로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한 말이 생각났어요.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 딱. 그러면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 나는 의과대학의 정신과 교수로서 인간이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기록으로 남겨놔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신과 의사가 아우슈비츠에 끌려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이 극한 상황에서 정신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직접 경험했으니까 기록으로 남겨두고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거기서 살아야 할 의미를 찾습니다. 살아야 할 의미를 찾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느냐? 나치는 일을 시켜 먹었기 때문에 비실비실 한다든가 몰골이 허접하다든가 한 놈 다 가스실로 다 보냈어요. 가스실로 보내가지고 어떻느냐? 죽여가지고 기름을 짜가지고 비누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뼈는 비료로 썼고 머리털은 깔아가지고 모포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나치에게 내가 건강하다는 걸 보여줘야 돼. 근데 나치가 하루에 준 물이 한 컵이었답니다. 한 컵이야. 먹을 거라고는 멀건 국물, 군대에서 통상 항우 도강탕이라고 그래요. 항우가 소가 건너간 소고기국이야. 그냥 발만 이렇게 딛고 건너간. 고기가 하나도 없어. 어떤 놈이 다 건져 먹었는지. 옛날에 그랬다 그 말이 지금은 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항우 도강탕이라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더 먹을 거니까 항우 질주탕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거 조금 주고 말아.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이 사람이 하루에 주는 물 한 컵을 가지고 반 컵은 마시고 반 컵은 세수하고 목욕하고 수염 깎는 데 썼습니다. 기록이 돼 있어요. 시중에 가면은 죽음 후 수용소에서 그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제목은 삶의 의미를 찾아서 그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유리 조각으로 깎고 깨끗하게 세수하고 그래야 건강하게 보여야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이 처참한 기록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그때 한 말이 요거예요.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으나 나치가 모든 걸 빼앗아갔어요. 단 한 가지만은 빼앗아갈 수 없다.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는 것, 그래야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인간은 맨 마지막 자유만은 뺏을 수 없다. 그게 자유예요. 내가 물 한 컵을 가지고 반 컵을 먹고 반 컵으로 면도 하고 세수하고 목욕까지 하는 이 자유, 그건 내 애티튜드예요. 내 태도예요. 내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만은 뺏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자유인이다. 나치가 아무리 나를 핍박해도 내가 내 행동을 선택하는 것은 내 자유다. 이 자유만은 나치도 뺏을 수 없다. 바로 철학자 니체의 말에서 이걸 생각난 거예요. 자, 다음. 우리가 더 이상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을 때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 나치는 어쩔 수가 없어. 내 태도를 변화시키잖아요. 그래서 살아남아서 정신분석학에 정신병을 고치는데 지금 세계에서 거의 이 방법을 씁니다. 왜냐하면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는데 옛날에는 어렸을 때에 어떤 경험을 했냐고 치료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를 잃어버리면 자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치료 방법, 접근 방법은 당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 살아야 할 이유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왜 부자가 돼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수모도 참을 수 있다 해요. 어떤 간절하게 부자가 돼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은 조그만 수모도 못 참아요. 이 사람은 엄청난 수모를 참고 견뎌내서 결국 세계 정신분석학계로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자, 다음. 애티튜드. 100점 만점이죠. 태도라는 영어 알파벳 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은 1%예요. 리더들이 올라와서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거 겸손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그래요. 나머지 99%는 태도입니다. 내 마음가짐.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내 자유예요. 내 자유. 내 자유의지. 주도적인 삶. 그것에서 결정되면 돼요. 자, 다음. 여러 가지 해놨는데요. 돈 해봐야 72점밖에 안 돼요. 알파벳 순입니다. 어빌리티, 능력 해봐야 78점, 지식 해봐야 96점, 태도가 100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로부터 아무리 많은 돈을 물려받아도 태도가 엉망인 놈은 그거 지키지 못한다예요. 지키지 못한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지 잘났다고 떠든 놈은 성공 못한다요. 물이 100도에서 끓는데 96도에서 끝나버린다.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왜 부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그 이유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수모를 참고 3년 뒤, 5년 뒤에 스타마스터, 로얄 마스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